지금부터 저희 2부 순서인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이제 방청석에 보시기에 왼쪽부터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으신 늘푸른 장사문화원 신산철 원장님이십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사회복지장례과 김달수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님이십니다.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실장님이십니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고치범 원장님이십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님이십니다. 그럼 이후 패널 토론은 우리 자장이신 신산철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연시 아마 많이 바쁘신 시간일 텐데요. 이처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토론자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청회가 연말연시에 시작된다는 이 시점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장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또 내년에 앞에서 발제하신 분도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도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이 이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또 계획해야 하는 그런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토론에서 또 주제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내년 그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아마 중요한 내용으로 잘 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문성대학교 사회복지장례과 학과장님이십니다. 김달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문성대학교 사회복지장례과 김달수입니다. 앞서 발제자분과 원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5페이지를 보면은 장사정책협의체부터 오늘 설명한 내용이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35페이지부터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자연장 발전 방안이 되어 있는데 자연장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띄워진 자연장 선호도는 현재 40.1%이지만 실제 이용률은 16%. 잘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 장례 전 또는 그 상중의 유족들이 생각하는 그 자연장은 현실과 좀 거리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그 행정에서 원하는 자연장,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자연장,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자연장 형태 이렇게 나눈다면은 우리가 화장은 정책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간 것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었죠. 화장 이후에 봉안을 지금 다수가 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으면 매장을 했을 것이고, 그럼 화장 이후에 봉안을 하고 그 진행을 자연장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어디로 가버렸냐? 평장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은 행정에서 원하는 자연장은 뭐 국토의 훼손이 없는 진정한 자연장이라면은 일반 국민이 원하는 자연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장이 좀 완화된 자연장 형태를 원할 것이고, 실제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자연장은 뭐냐면은 평장 형태. 물론 이건 자연장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요거를 나누면은
평장 형태로 가고 있는 화장 이후의 그 장사 방법에서 평장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을 자연장으로 유도하는 방법은 조금 더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이제 고인과 유족을 위한 산분제도 활성화인데 산분, 산골 실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법성을 띠다 보니까 노출되지는 안 하고 가족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그 유택 동산이 각 지하체 또는 각 그 화장 시설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유택 동산에 그 유고를 이렇게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적인 뭐 어떤 의미를 가지지만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유택 동산을 좀 혐오 시설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 시설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유택 동산은 왠지 죽음만 있는 그런 시설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장 형태의 시설로서 이제 다수 유골이 안장되는 형태로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택 동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유럽 뭐 우리 장미문화 연수 갔을 때도 봤지만 뭐 프랑스 종실월 묘지라든지 룩셈부르크 그 공설 장사 시설 이런 데 가보면은 좁은 면적에 다수의 분이 모셔지는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택 동산으로 해도 될 것을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면은 여름에도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안장하신 분 유족도 명절 다 보면은 보고 싶어 하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다음에 장례 전반 보건위생 강화 방안인데 장례 지도서 자격 시험 제도 이것은 진즉 검토되어서야 될 내용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감염 사망 시신과의 접촉이 감염성과 위생 안전에 이제 민감한 사항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코로나 환자가 사망되어졌을 때 코로나 사망자라고 어떤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증명 서류가 오게 되면은 장례장에서 알고 재난 지정 장례전을 보낸다든지 대처를 할 건데 무신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PCR 검사를 해보니까 나타났다.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이래 버리면은.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업무도 장례장에서 장례 지도서뿐만 아니라 상조회사 직원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자격 시험제도 강화되었으면 하고 특히 그 약품 처리하고 보존 회복 영역은 그 시체 회복 및 보존에 관한 그 법률하고 저촉이 됩니다. 우리가 부검 환자가 장례장 와더라도 새로 약품 처리하려고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다시 회부가 되어져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고사 환자도 마찬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법하고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 시험제도 반영할 때 조금 영역을 달리 좀 표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지도사 보수 교육을 할 줄 알았는데 장례 지도사가 지금 나온 지 한 10년 그리고 되다 보니까 협회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장례장 종사자하고 장례 지도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그 사망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올 때 이송기사 업무도 장례 고인의 그 영역에 들어가 있고 장례장에 도착을 해도 장례 지도사만 고인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사 직원 또 개인 장의 관계자 전부 접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 보수 교육까지 좀 같이 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장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 이게 좀 힘든 줄 알지만 현실 그대로 본다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봤을 때는 재난 지정 화장 시설이지 않나.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사망되어진 분이 언제부터인가 화장을 먼저 하고 장례를 행하는 좀 반대된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정책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코로나로 사망되어진 분의 장례 치는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유족은 코로나 감염자가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만 코로나예요. 조문 오실 분도 코로나 감염자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재난 지정 안지지를 하나 운영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급 쪽에 잠시 좀 모셔져 있다가
정상적으로 가족은 상을 다 치고 장례식장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례식장도 뭐 손해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난지정 장례식장으로 코로나 감염자를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바로 화장을 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서 고인의 인권과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차라리 재난지정 안치실을 차라리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가족들은 정상적으로 상을 치기를 바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토론 내용을 해봤습니다. 조금 반영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창원 문선교회 우리 그 복지장례과의 또 교수님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그 자연장의 활성화 방안이 좀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또 그 장례 전반에 대한 보건위생적인 강화에 대한 연구, 또 장례 지도사의 자격 기준 강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대한 그 어떤 활동 또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어떤 안치실이나 또는 그 빈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특별하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장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일도입니다. 부신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러기 전에 우리 고치범 원장께서 장사정책협의체 운영 경과 보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서 얘기한 장사지원센터, 진흥원 기능 강화 발전 방안, 여기에서 이 발표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직 진단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국회 등 평가기관의 피드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뭐 예산 조직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다음에 요 유사한 거를 문서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먼저 3가지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친환경 자연장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화장률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절반의 그 성공이다.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달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분별한 매장으로 해서 국토의 묘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화장을 통해서 그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획적이고 대규모의 묘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이라는 이름으로 묘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망자의 빠른 증가로 인해서 빠르게 국토가 묘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률 90% 달성이라는 변화를 했으나 화장 후의 절차를 고민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더 큰 짐을 남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뭉개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조형물을 세우고 비석을 세우는 것은 자연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분만 없을 뿐이지 다른 모양의 묘지입니다. 진정한 자연장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에 상처를 주지 않고 자연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연장일 것입니다. 사망자가 연 30만을 넘어섰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장 후 장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음 세대에게 큰 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장지가 지금 현재 152곳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모양만 다른 공동묘지입니다. 또 내년에도 자연장지 조성을 추가한다라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장까지만 생각을 했지 화장 이후의 장법 그것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묘지만 봉분만 없애는 것에 최선을 다한 걸로 결과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단체들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참여와 미담들이 언론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그래 세상은 아직도 살만하다라고 느끼면서 칭찬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대응할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어떤 모습으로 발견될까요? 과연 발견된 사망자가 발견되는 즉시 이 사람은 연고가 없는 사람이야, 무연고자야 하고 표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장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더 잘하실지도 모릅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도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사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고가 없는 이들이 더 많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며칠 후 발견되거나 길게는 한 달 이상 방치되다 발견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시신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존엄은 이미 훼손된 상태입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셔놓은 고인은 경찰의 신원조회 등 절차를 거쳐서 짧게는 5일, 6일, 길게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고인은 장례식장의 안치실에 모셔놓습니다. 제가 여기 너무 공개적이고 또 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성스럽게 수습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가까이 있는 장례식장이고 그곳에 종사하는 장례 지도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한 가치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묵념과 화장장 동행만으로 존엄을 지키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적 현장을 무시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찰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 사업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여주기식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무연고 사망자들의 진정한 존엄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은 6년 전에 사실은 제가 세월호와 메르스를 겪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정책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 지정 장례식장에 현판을 단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재도 역할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덩그러니 간판뿐입니다.
그나마 이번 장사정책 협의체에서 공론화되어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은 또 이러한 논의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간판이 아니라 법제화는 물론이고 책임과 의무 이행이 합의된 지정이 이루어져야 재난대비 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시설 지원과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언제라도 국가나 지역의 재난에 역할을 다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장사정책협의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서의 역할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요즘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선화장 후 장례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협회 사무총장이 화장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길 가보면은 핵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처럼 아직도 꽁꽁 싸매고 그러고 이 고인을 모십니다. 화장장에서. 그런데 우리 장례식장에는 먼저 선장례를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과연 장례 지도사들이 선장례를 치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또 오늘도 관계기관에 요구를 했지만 우선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호흡기를 통한 감염은 없다라고 하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 인식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한 복장,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이 우선 개선이 되고 나야 선장례 후화장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여기에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오셨으니까 좋은 해답이 찾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그 김달수 교수님하고 맥을 좀 같이 하시는 부분은 자연장에 대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의 상처 없이 자연 그대로 자연장에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무연고 시신의 그 존엄한 장례를 위한 무연고 장례의 사회적 시스템이 좀 필요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국가 재난대비 장례식장의 역할 제고도 우리 김달수 교수님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없이 또 중요한 역할이 좀 그 국가 재난대비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이 이제 두 분의 그 토론의 내용에서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로 한국소비자원의 배순영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며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의 배순영 연구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원이 87년에 개원하여 34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합리적 소비 문화라는 활동을 초반에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운영했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관훈상제 여러 가지 의식들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했었었는데 오늘 이 토론 기회를 받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는 걸 깨달았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보건복지부도 너무 애쓰신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니까
엄청 좋아졌지만 그래도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아까 오늘 발제를 통해서 또 알게 됐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또 새로운 이슈가 계속 있으니 여전히 대응할 것들이 많구나. 사실 살아간다는 게 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쪽 그 장사 서비스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규철 기자님께서의 발제를 잘 들었고 덕분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 대해서 최신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장사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또 큽니다. 또 고치범 원장님, 그간 이루어졌던 장사 정책 협의체 운영 및 논의 결과 보고를 통해서 지난 4개월의 논의에 대해서 무엇이 중심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수가 많으셨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 중에는 그 사회복지나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많으시고,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공적 특히 영역에서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소비자 분야에서 왔다는 것은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민간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민간에 참여하는 장사 관련된 기업이나 업체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제가 약간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 사실 소비자 거의 전 국민이 소비자여서 시장화되지 않은 영역이 어디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비 생활에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영역이 점점점 시장화되어서 음식이 다 집에서 해먹을 정도로 거의 시장화 안 된 영역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정도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같은 것도 다 시장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장화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데이터를 찾아서, 즉 국민들에게 의견을 받든지 아니면 그 통계청이나 내셔널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찾거나 국민들이 힘들다고 하는 민원 데이터를 찾거나 해서 저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원은 2년을 주기로 전 국민에게 국민의 소비 생활 경험이 문제를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1년도 코로나 이후에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끝났는데,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장사 서비스 부분을, 장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분석을 못해서 2019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2019년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 부분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장례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비생활 영역을 11개 분야 26개 품목으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통계청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라든지 소비자들에게 조사를 해서 너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물었더니 짐작하다시피 식생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는 금융보험, 다음에 주택 및 인테리어, 의료 서비스, 의류, 교육, 정보통신 막 쭉 나오는데 간혼상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조사라고 줄여서 결혼하는 결혼식장 문제,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장 문제가 엄청 심각했었는데 그런 문제 합쳤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26개 품목 나누면 장례 서비스와 재래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나면 봉안당에 올리면 또 재래도 해야 되잖아요. 묘지 관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재래도 11개 분야에 들어갔고 26개 품목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11개 중에서는 제가 11개 분야 중에서는 그 어떤 게 더 중요도를 물었더니 11개 분야 중에서는 10위를 했습니다. 11개 든 것도 대단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금융보험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그 장례, 재래, 결혼 다음에 있는 것이 미용 부분만 중요도가 떨어졌지 굉장히 중요하게 국민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겪었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가 경연을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문제를 겪었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2019년의 경우에 국민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문제를 겪었다고 하신 분이 600명이었어요. 별로 많이 겪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삶에서 그렇게 많이 접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600명 정도가 물어서 문제 경험은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라니 뭐냐?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직접 알아봤는데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거나 가격이 비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거래 조건이 좀 불리한 것 같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 느낌 같은 것이 다 문제에 들어가거든요. 불만 같은 거. 근데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동안에 손해를 봤냐 하면 피해인데요. 전반적으로 문제도 좀 낮은 편이고 피해도 낮은 편이어서 아까 문제는 26개 품목 중에 20위였어요. 이게 굉장히 낮은 거니까 긍정적인 거죠. 피해는 26개 품목 중에서 거의 마지막 25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나 문제가 적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소비자가 2년 동안 문제나 피해를 안 겪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소비자 문제와 피해를 제일 많이 겪은 게 식품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식품을 제일 만족해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만족한다는 뜻은 그거 2년 동안 뭐 한두 번 문제 겪었다고 해서 그걸 평생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스킨십이 많았고 자주 먹었고 그 중에 행복한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하고 피해는 별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특정 사람의 경험에 치우치게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비교해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재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고 물었더니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냐면 67.7점인데요. 이게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아닌데 전체 국민들의 11대 분야 26개 품목 전체 평균 69.9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마 이거는 점점 좋아졌는데도 기대 수준이 높았거나 아니면 과거에 경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응답자들 중에서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30대 초반이 엄청 많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0세 사시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엄마와 아빠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뭐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오늘 제가 이번을 계기로 이 하늘 서비스를 가봤는데 되게 제 기대보다는 훨씬 좋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아마 30대 뭐 초반 뭐 20대 이렇게 뭐 MZ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 물건을 거래하기 때문에 아마 뭐 예를 들면 쿠팡 이런 거 막 가서 막 검색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보니까 갑자기 뭐 저희 생각으로 왜 그거와 그거를 비교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와 그거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만이 높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하늘 서비스의 여러 가지 비교 검색이나 정보 제공이 좀 더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재밌는 거는 여기 데이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문제가 많았고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전라도, 생각보다 또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충북 지역은 또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이 여러 가지 장래와 관련된 서비스에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어떤 불만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아까 구체적으로 내가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문제를 느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장례 서비스 특히 뭐 장례식장이겠죠. 선택 정보가 부족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잘 못 찾아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병원 정보도 찾기 엄청 쉽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택 정보가 부족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서비스 대비 좀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 세 번째가 현명한 소비자 교육이 부족하다. 내가 이게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장례 서비스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 품목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재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되게 별로 높지 않아요. 굉장히 불만하고 문제만 생각하면 낮은 편입니다. 별로 문제가 높지 않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경험했던 분들이 1.4%더라고요. 2년 동안 1.4%. 굉장히 작긴 작습니다. 근데 워낙 아까 그 26개 품목 중에 그 장재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거의 25위 뭐 이랬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라는 게 16번째였어요. 26개 품목 중 16번째였으니까 좀 높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게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다가 연락해가지고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안전에 좀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도는
표본 집단의 신뢰도는 높은 편입니다. 물론 지자체 단위로 들어가면 좀 신뢰도 구간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신뢰도 높은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장재래 서비스의 소비자가 60대이고 70대일 것도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선택하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 장례 서비스가 조금 더 어떤 디지털 어떤 외피를 좀 많이 더 입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분쟁 해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약간 개인 연구자이자 연구실장으로서의 제안인데요. 저희 국민들이 소비자 문제가 생기면 전국에서 단일 전화번호 137이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분들이 혹시 전화 어디로 고객 상담센터가 없으면 137으로 연락하라고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세탁업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라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따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무조건 세탁업에서 자기들 문제 생기면 소비자밀 1372에 전화 걸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37에 거시면은 소비자원이 한 51%를 처리하고 한 50% 가까이는 지자체에 있는 소비자 단체들이 같이 단일망으로 처리를 하고 공통의 매뉴얼을 가지고 똑같이 거의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 쪽에는 부담은 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점점점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뭐 챗봇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매뉴얼화해서 대응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쿠팡 가서 물건 사보시면 왜 딱 챗봇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은 그걸 활용하시면은 이게 이제 장례 서비스의 문제가 감추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드러나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드러나면 예산도 딸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으니 국민들이 그 문제를 연간 한 80만 건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장례 서비스가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분석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좋은데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오히려 공공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인데 저희 원에서 비용 많이 든다고 또 싫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아까 부분은 지자체별로 분명히 이거는 특히 뭐 화장장이나 이런 봉안시설은 지자체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시설도 새로 지었느냐 과거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비용도 같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지자체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합동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지자체의 경영평가 지표 같은 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매번 기재부로 받는 경영평가 지표 같은 건데 행정안전부가 유지하는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합동평가 지표, 지자체가 공동으로 받는다고 해서. 근데 합동평가 지표는 지자체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이 다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데 보건복지부의 지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합동평가 지표에 지자체의 이런 장례식장이나 대국민 어떤 장례 서비스의 수준에 대해서 이거를 지표로 넣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소비자들도 잘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소비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전반을 이해하는데 이제 잘 경험이 없으면은 굉장히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교육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는데 제가 공공기관에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법정 의무 교육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양성평등 교육이랑 인권 교육 이런 것만 법정 교육이었는데 최근에 통일 교육이 들어오더니 얼마 전에는 중소기업부가 이렇게 설득을 했는지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이해, 뭐 중소기업 뭐 저작권이란 중소기업 보호에 대한 것도 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 들어와서 모든 공공기관이 70% 이상 받지 않으면은 뭐 경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안을 드리면 이게 저는 죽음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에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혹시 국민들 중에서 그래도 뭐 다 전 국민에게 다가가서 TV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법정 의무 교육에 요거를 장기적으로 큰 플랜을 가지고 아까 그 내년도 3차 장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굉장히 큰 인식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도 그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이라는 3년차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과거에는 소비자로 별로 사시지 않았는데 요즘 100세 시대가 되셔서 소비자로 너무 오래 사시고
또 디지털로 시장이 다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령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장사수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정책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실태 조사를 근거로 해서 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장사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센터의 어떤 그런 기능 강화라는 측면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장사시설의 어떤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 또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교육이나 또는 그 시설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보 원장님께서 또 이어서 또 좀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군산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엄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토론의 어떤 그 관점을 죽음, 장사 이 키워드에서 누구를 주체로 해서 고민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남겨진 자를 위한 위로, 애도, 추모, 위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집약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의 삶이 쭉 연속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할 것인가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발제를 하기 위한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의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실은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지금부터의 논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그 의견 또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 결국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오피니언 그룹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가운데서 같이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듭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세 꼭지인데요. 하나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존엄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또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독거노인의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노인들의 그 교류의 형태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예전처럼 자녀와 동거를 하면서 사는 것 또는 자녀와의 만남, 물리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비접촉, 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노인 세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교류와 관계들을 더욱더 늘려가고 있거나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결국은 사적 돌봄 체계가 이제는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이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결국 죽음을 그곳에서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마지막 터미널이 되어지는 하나의 경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측면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장례가 가족의 책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돌봄 체계 또는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의 주체가 꼭 가족일 필요는 없고 다시 얘기해서 사회의 공익을 단체들을 포함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지고 이 장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얘기를 노인 요양원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노인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는 병원으로 가셔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 요양원에서 예를 들면 오랜 기간 동안에 생활하시던 분이 바로 뭐 며칠 정도 남겨두고 곧 사망하기 직전에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저는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2의 자신의 생활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생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했었던 곳에 같은 친하게 지냈었던 어르신들 또 직원들과 함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하나는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감염에 의해서 선 화장되고 후 장례가 치루어지는 이런 그 사례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애도 절차를 생략하게 됨에 따라서 가족들이 가지게 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는 치유하기 위한 심리적인 지원들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앞에서도 좀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역복을 입고 가족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뭐 이런 과정들 때문에 가족들이 상당히 치러지고 있는 어떤 화장이라든지 장례에 접근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일정 정도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그 과정들을 가족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대비 국민들의 장래의식에 대한 고도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이게 참 국민들의 의식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2년 동안 상당히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상당히 이 변화된 상황들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 가능성들이 있고 결국은 장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결혼과 장례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그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장사 문화를 재정립할 것인가 관련된 개념 틀을 잡고 그것들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또는 전략적인 접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사자, 가족, 지인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웰다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이 생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이성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 웰다잉 준비를 하고 있는 노인이나 가족들의 삶이 더욱더 앞을 향해서 또 나의 살아온 삶을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또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 엄교욱 교수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실 건가라는 부분은 결국 이제 웰다잉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장례 주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우리 장사법에서 연고자 정의와 또 연결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 유가족 분들의 어떤 그 심리 지원 또는 그 직접 참여를 하실 수 없다면 그 정보통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순서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고치범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네 분의 우리 앞선 발제자분께서도 좋은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장사정책 협의회에서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서 많은 그 과제는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뭐지 또 약간 좀 이제 중첩되지 않고 좀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다만 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례 문제, 장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데 매주 빠지지 않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사시설 기피 문제입니다. 장사시설 논의 중단, 장사시설 원점. 저는 이런 것이 내 부모님을 마지막 가시는 모시는 장소를 하는데 왜 그거를 기피시설로 해야 되나? 우리는 왜 선진국처럼 아름다운 자연장 수목장을 왜 못 갖고 있나? 왜 우리는 거기 종합 화장시설이 기피시설이어야 되고 우리 조경학자도 멋진 그런 못 갔나? 참 그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향후에는 좀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격에 맞게끔 그것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왜 산림청에서 그 아무 혐오 시설이 없는데 양평에 그 수목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령 쪽에 설치하기 전에 서산에 하는데도 거기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결국 보령으로 넘어갔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왜 우리의 마지막 가는 장소를 왜 기피시설로 해야 되는 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 인식 개선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뭐 여러 가지 우리 박일도 회장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자연장이 이건 자연장이 아니라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결국 자연장의 방향은 결국 공원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투입이 되는 수밖에 없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결국 저도 여러 군데 자연장을 가봤지만은 결국 우리 수요자가 원하는 자연장을 찾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뭐 사설인 경우는 걔는 굉장히 고가의 자연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이런 자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형 여러 가지 또 산골, 산분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우리가 품이 있고 조경적인 가치도 있고 우리가 같이 거닐면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자연장을 우리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우리가 3차 장사 수급시설에서는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좀 더 우리가 기피시설이 아닌 우리가 자연 친화형 자연장도 갖다 하는 희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코로나19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화를 촉발시켰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변화를 하고 싶었는데 구실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미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제는 코로나가 와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아닌가. 예. 생각보다
아까 뭐 우리 저기 배순영 실장님도 말했지만은 우리 젊은 층들은 우리들의 의식보다는 이 전통을 중시하는 전통 장례문화에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요. 예, 굉장히 변화를 요구하고 저 역시도 뭐 우리 부모님도 할아버지 손산 있지만은 제대로 잘 못 찾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문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무관대를 입고 그 매장을 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것이 매장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는데 불과 지금 이제 뭐 화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이 우리가 화장대에서 다 봉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또 자연장이 대세 시대다가 뭔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강점인 이 IT 기술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보다 우리가 그 애도의 추모를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선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이 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1인 가구가 한 30% 넘고 향후 아마 뭐 한 40%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가족관계 단절도 생각보다 많고 소득이 양극화도 심한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나의 돌봄을 나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무용고는 국가가 돌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저소득층에도 마지막 돌봄이 좀 국가와 지역 사회가 뭔가 돌봐주고 있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무용고를 시발을 해가지고 향후 좀 더 우리가 사회적 돌봄을 통한 그런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는 또한 뭐 장례문화진흥원장으로서 하여튼 우리 이 정부와 또 민간과 그런 가지 역할을 우리가 중앙장사지원센터로서 또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거치범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현장 관련해서는 거의 그 비슷한 맥락에서 좀 친자연적인 측면에서 또 고인을 품위 있게 모시는 그런 그 시설적 측면에서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계속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그 장례 문화의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세대 변화에 따른 장례 문화의 변화를 좀 사전에 좀 준비하는 그런 측면도 좀 필요하고요. 또 무연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토론을 좀 해주실 텐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주철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말에 노인지원과장 발령받고 7월 말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였고 장사정책 전반에 대해서 현재 현안이 뭔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실무과장으로서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총 결산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협의체를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공청회를 준비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추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사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사망자가 최초로 30만 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사망자 추계를 보면은 30년에는 40만 명을 넘고 40년에 52만 명, 2060년에 최고치인 74만 명을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의 2배로 훌쩍 넘는 사망자가 매년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장사 시설이나 인프라나 또 그 어떤 장례를 치르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국가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사망자 수요가 장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사 시설이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 장사 시설들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고, 이게 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친환경적인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패널들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장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빼놓고는 이 급증하는 사망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가나 지방자치대 대응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2021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그중에 가장 선호하는 장례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화장 후 봉환시설 안치가 34.6%, 화장 후 자연장이 33.0%,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리는 것을 선호한다는 게 22.3%가 나왔습니다. 매장 선호도는 계속해서 줄어서 9.4%가 나왔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화장 후 봉환 시설은 모든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그동안 예산 지원을 통해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한 해에 30만 명 사망자가 나오는데 이 정도 시설이 필요하면은 74만 명이 나오면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봉환당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또 자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3%가 선호한다는 자연장은 아까 많은 패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봉분이 아닌 나무로 되어 있는 묘지 형태, 그러니까 나무 밑에 묻히고 싶다는 이런 의미여서 결국엔 다 표식이 남는 거고,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자연장, 순수 자연장 의미는 22.3%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안 돼 있죠. 첫째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산 지원이 단 한 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현 시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 이 상골, 3분 이 부분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빠른 대응과 법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제로서 다뤄져야 될 것이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장사 시설이 아까도 패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워낙 님비 시설이다 보니 새로운 스페이스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 시설이 60개가 있는데 화장 시설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현대화 시켜서 기계를, 노후화된 기계를 또 보다 좀 효율적으로,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좀 보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화장로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100% 거의 100%가 대차식 운영 방식으로 해서 저효율의 어떤 그 유지 보수가 아주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방식의 어떤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만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체식 방식은 왜 도입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인가, 인프라 외에 말씀하셨던 무용고 사망자, 그다음에 취약계층들, 소년 가장이라든지 조선 가정들, 이 고령화에 따른 이 상황에서는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무용고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비율적으로 더 늘어날 거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약계층의 장래,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다행히 그 장사정책협의체하는 진행 과정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 무용고자 사망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장례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에 국회에서 마련이 됐고, 또 그런 장례 지원 절차도 장사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거를 실제 예산을 얼마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는 내년에 더 충분히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그 취약 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 재난 대비에 대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어떤 장사 시설의 어떤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지정해 놓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어떤 지원을 그동안 해왔는지 저희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망자 발생하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실은 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이 작동되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염병에 대한 일반 다른 재난과 약간 다른 성격의 재난인 거죠. 감염병은. 그래서 이런 코로나 사망자 같은 이런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 좀 반성을 하면서요. 최근에 저희가 질병청과 함께 선화장 후 장례 이 공고 지침 외에 그걸 따를 수도 있겠지만은 선장례 후 화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국민들 수요가 아직 남아 있고 또 실은 황망하게 사망하시는 그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충분한 애도 시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현장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를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감염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족들의 어떤 애도 시간도 충분히 갖고 추모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가질 수 있는 서로 수용 가능한 어떤 절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용고 사망자 등 아니면 또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례 지원 공적 영역으로 끌고 오는 그러니까 장례도 사적 영역에 다 맡겨둘 게 아니고 일정 부분들은 공공 의료가 필요한 것처럼 공공 장례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특히 재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 빠른 어떤 절차 진행을 통해서 현장에서 유족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장례 절차를 저희가 매뉴얼을 마련해서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장례 문화 부분일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가 국민의 인식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대안 제시를 함으로써 어떤 장례 문화가 조금씩 더 선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웰다잉 부분, 그러니까 장례를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문화 정착이라든지 또 화장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화장은 예전 유교 문화에 없었던 것인데 화장이 90% 이상 올라갔던 것처럼 유교적인 그 장례 문화가 꼭 우리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인지 또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남녀 어떤 역할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과 더 이야기하고 또 국민들께도 또 홍보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IT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추모 공간 이런 부분들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실은 이 장사 쪽에 현장에 계시는 공급자분들,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장사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장례 지도사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물론 자격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일정 부분 규제도 하고 뭐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에 대한 적정한 대우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법적 근거도 또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산도 더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급자의 어떤 그 규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올해 아까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짧은 시간 내에 장사정책협의체 또 끌어가시고 또 지원하시고 정말 분주하게 아마 시간을 보내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토론 내용을 들어보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주제 발제와 토론을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다 들으셨는데요. 연말연시에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표시를 해주시고 소속과 또 좀 성함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의견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대한상조산업협회 조영신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주최로 국가 장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고민을 하셨던 내용들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들었던 생각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정책이건 정책에는 모든 정신과 이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장사 정책이라 하면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사 정책은 국가가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장사는 있었던 것이고 또 국가가 생기면서 정책이라는 것들이 더 가미되어졌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또 이 장래 문화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서 모든 정책의 그 중심이 되는 어떤 정신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인간 존엄, 어떤 그 전통 계승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들으면서 조금 그 부분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장사 정책 관련해서 그 장래 분야는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장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거부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장래 어떤 그런 그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되어지지 않아 있고 또 투명한 부분이 상당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더욱 장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개선이 없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라든가 우수한 어떤 재원들이 그쪽 분야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인식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간혹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실태라든가 처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됨으로써 그분들이 보다 더 삶의 질이 올라가면 그분들과 대면하는 국민들도 괜찮은 곳이구나, 괜찮은 업종이구나라고 인식을 또 전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상조회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상조업 쪽에서 8년여간 근무하면서 그 국민들이 그 장래 문화를 미리 이렇게 상조를 통해서 접하면서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절차 관련해서 장래 정차 관련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장래 절차는 상당히 전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래 절차들 중에 혹시 친일 잔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그런 간혹가다 기사들도 있고 교수님들의 의견들도 있으신데 오늘 참석하신 교수님들과 학계의 의견들, 그다음에 장래문화진흥원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좀 보건복지부라든가 장사 정책에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올바른 장래 절차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나라 상조 가입자가 700만이 넘습니다. 그 상조 쪽의 종사자들도 상당하고,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관련돼서 상조 가입한 회원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물품에 대해서 강매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있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직위를 하는데도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장사정책 협의회 관련해서 이 분야의 상조 쪽 사람들이라든가 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좀 더 개업 또 참가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었다 하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계도되고 개선되어져서 또 이후에 분쟁으로 계속 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또 사전 예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산업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절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 또 부정적인 그런 그 장려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 여러 가지 말씀. 또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또 토론을 좀 해주실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또 답변을 좀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짧게 저희가 반까지가 되고 분들께서는 시간을 좀 정말 잘 그래서 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좀 시간을 좀 최대한 좀 짧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가 잘 안 되나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한국 추모시설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경입니다. 제가 오늘 저기 여의도 공청회도 참석해봤고 오늘 공청회도 와봤는데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면서 종사자니까 현장에 여기 오늘 와서 공청회 하는 것하고 우리 시설들이 실제 접하는 거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장사시설이 바뀐 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해서 화장이 되고 봉안시설이 되었다가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자연장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 사실은 봉안당 시설에서 또 자연장을 바꾸다 보니까 사실 사설재단법인 입장에서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인해서 또 자연장을 만들으라고 훼손을 하게 되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잖아요. 자연장하고 만들으라고 자꾸 산림을 훼손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정부에서. 그래서 다양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에서 한쪽으로만 몰아가는지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자연장 끝나면은 뭐 해양장을 주장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자꾸 외국에 뭐 공원화 시설 얘기하시는데 저도 스위스하고 다 방문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재활용하고 있어요. 45년, 30년 되면 그 자리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고 해서 사실은 국토를 다시 훼손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정책 장사정책 협의회 토론할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지자체 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사설, 종중,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인해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저기 자꾸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사시설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거는 사실 정부에서는 봉안당 시설 만들어서 봉안당이 운영된 지가 벌써 30-40년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하고 시설 운영하는 데서 크레임이 생기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런 시행이나 법령이나 이런 걸 손을 대 주셔야 되는데 진짜 거추장스러운 보따리는 다 숨겨놓고 얘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을 거예요. 아예 공론화를 다 하셔서 공유제로 다 하시든지 그러면 사설시설들 허가를 하지 마시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설에게 맡겨놓고 또 소비자 불만 오면은요 소비자도 뭐 좋은 소비자도 있지만 사실 불량평수마도 많아요. 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우리는 고스란히 당해야 되고 또 불법 시설들 많아요. 사실은 그런 시설들은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같이 다 도매금으로
나쁜 사람이 다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또 문제고, 정부에서 장례나 장사에 대해서 부정적 인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좀 한번 묻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비자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저기 사설 시설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수시로 바뀌어요. 하나도 몰라요. 오시면은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또 바뀌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법정 교육 좀 그거 진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다음에 장사시설 종사자들의 개선, 처우 개선요. 지금 사실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설 재단법인은요, 제조업에도 안 들어가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서비스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실 젊은 직원들 혜택 주는 건 저희는 산업분리에 어디 속하는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장례학과에서 배출되는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이 정부에서 주는 직장인들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네네. 보건복지부에서 진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사실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정해둔 시간을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리는 점을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또 좀 잘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 맨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명성이라고 합니다. 복지부 쪽에게 건의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연고 사망자를 기존에는 지금 현재 자치단체별로 입찰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동식 안치냉장고를 투입하셔가지고 마을 자치단체 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그걸 진행하는 건 어떤지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각 지역별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핵가족화 시대에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와서 이제 병원비를 정산하고 나서 장례비는 못 치르겠다고 해서 포기각서 쓰고 가신 분들이 올 2월 달에도 한번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무용고 장례는 꼭 뭐 어떤 데 입찰 주는 것보다도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떤가라는 거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그 장례 비용 때문에 12월 13일 날 발표된 장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비용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일본의 장례 평균 장례 비용이 184만 3,300엔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장례식장비, 화장터 가는 비용, 재단, 관, 그리고 차량 이용비, 그리고 음식값, 그리고 선물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나눴을 때 평균 지역으로 일본의 중부 지역은 203만 6,100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높은 지역이 관동 지역으로 192만 5,300엔이고요. 그 제일 적은 지역이 시쿠오카 지역으로서 168만 8,200엔입니다. 200엔 가까이 거의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장례 비용이 대학 병원별로 따졌을 때 아산이나 삼성 같은 경우도 평균 따졌을 때 한 1,2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더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전부 다 비용이. 여기는 지금 묘지 비용이 빠져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묘지 비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납골당하는 비용을 하는 거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이제 장례 비용 때문에 가족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일본에서 가족장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 조문 계획을 안 받고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애도하기 위해서 가족장을 치르니까 당연히 비용이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꾸 가족장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그 뭐 가족장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겠지만은 가족장으로 인해서 단점이 있어요. 일본에서 보니까 뭐냐면은 고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주변에 그 사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지인 또는 교우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그 사회 연결고리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일본에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비용 문제만 너무 따지시 마시고 좀 유족한테 그 장례는 맡기고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본하고 또 연결해서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예, 잠시만요. 예,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또 좀 한정이 돼 있어서 다 이렇게 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네. 네. 동국대학교 이철영 교수입니다. 이번 장사 협의체에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그 협의체 워크숍을 하면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제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진우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 자료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보시면요. 2차 장사시설 수급 그 종합계획안에 보면 실제로 장사정책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나와 있고 연속선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있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죠.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시면 그 재난대비 장례식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지도사 장례 서비스 인력 운영 개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끊임없이 얘기됐던 건데 왜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얘기가 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지난번에 운영되었던 장사 정책 협의체가 일회성이냐 아니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이것이 검증 가능하고 발전 방안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이 진짜 논의되고 있고 정책으로 가는지를 누군가 감시하지 않으면 5년 뒤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처럼 얘기하겠지만 쳇바퀴 돕는다는 거죠. 제가 교수하면서 2016년 교재가 나오고 나서 그 표준교재, 지도사 표준교재가 2022년이 될 때까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있는 현상이 우리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검증하는 제도의 기구나 아니면 협의체가 추가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흥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고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로서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 연구하고 데이터를 쌓고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안만 제시하고 나서 그냥 다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결국 이 업계가 지금 이 현상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이신가요? 네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좀 짧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서초동에서 2012년부터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주철 과장님께 한번 진지하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가장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 아닌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인력이고 또 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나는 걸 생각하는데 그 정부에서 다행히 우리 저 협회장님 계시지만 과거에 민간 자격으로 많은 인재를 양성했지만 국가 자격으로 만들어주는 바람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지금 현장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6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례지도사 협회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각 대학교 교수님들을 주축을 해가지고 이사회 구성되고 저도 뭐 능력은 없지만 교육원 대표로서 지금 부회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애는 나름대로 몇 차례 장 교수님들이 나와서 세미나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단체가 자일필 미루면서 오늘까지 온 게 벌써 5년 6년 됐어요. 무슨 사단법이 그렇게 만들기 힘이 듭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지도사들이 아까도 많은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름 300시간 교육하고 있는데 300시간 교육 2012년도 만든 교재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협의체도 예. 만들고 많이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이 노력해 주신 장내유서 협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것이 돼야지만 지금 나름대로 협회에서 이렇게 저 장내 직장 종사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불과 일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지금 대한민국의 장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장내 문화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인력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진행하다 보면 이곳에 꼭 필요한 그런 업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좀 짧게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핵심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장례지도사협회 사무총장 송덕영입니다.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질의를 해주신 모든 분들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도 제가 또 참석을 해서 장례지도사 관련된 것도 많이 언급을 됐지만 현재 논의는 잘 되는데 이행은 정말 하나도 실행이 안 된다. 한 6년 가까이 돼도 실행 그 자리였다라는 또 발표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우선은 장례지도사가 하라면 하란 대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 코로나 환자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장례지도사 대변해서 지도사들이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하라는 거 지금 오늘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료진에 의해서 코로나 환자를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의사 간호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떠한 보호 대책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위험 수당이라든가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례 지도사들은 그러한 최종적인 단계까지 다 함부로 했지만 그런 위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례 지도사에 관련돼서 자격 시험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돼야 되겠고 교재도 보완이 돼야 되고 또한 그 장례 지도사가 정말 그 안치실에 자격증 취득자만 출입하라고 돼 있지만 결론 장례 지도사입니다. 국가 자격을 취득한 이 장례 지도사들을 의무 고용자가 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을 해서 네네. 이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H병원에서 장례 지도사가 상담을 했는데 PCR 검사를 어제 했다는데 결과를 상담 도중에 연락을 받았는데 확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위험한 것은 장례 지도사가 전면에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장례 지도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박일도 회장님께서도 지도사들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는 대한장례지도사 협회 차원에서 지도사 권익보호를 위해서 제게도 힘을 좀 협회에 실어주시고 네네.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서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은 장사정책협의회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그 연락을 받고 상당히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도 협회로서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으로 해주시겠지 하고 또 이렇게 기대를 드리면서 정말 장례 지도사들 감정 노동자입니다. 정말 하란 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에 네. 대한 것도 장례 중요하니까 지도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의 측면에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좀 말씀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장례 지도사의 역할 또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또 아마 우리 김달수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장례식장 관련해서 또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와 관련된 부분 또 아까 우리 상조 협회에서 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요. 우리 장례식장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박일도 회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소비자 관련해서는 우리 배순영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는 그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한 2, 3분씩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안에 간단하게 좀 이 질의 의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달수 교수님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달수입니다. 이렇게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질문을 할 줄 알았다면은 아까 미리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건데 아까 한 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지도사 협회 장례지도사가 나온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됩니다. 10년 지금 다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이 협회가 대두된 일도 지금 한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래서 시간에 더 이상 지체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그리고 특히 자격 시험이라든지 기타 또 보수 교육 물론 이거 지금 시급한 내용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협회 또는 학계 그리고 보건복지부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사안이지 않나. 특히 이번 코로나 때 여실히 지금 장례지도사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속히 법령에 자격시험 제도라든지 기타 협회 관련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국장례협회 박일도 회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뭐 상주산업협회 그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례식장이 뭐 강매를 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게 상조 회사들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장례식장에 와야 장례식장이 있어야 상조 회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지. 그 장례식장 장례 사업자들이 상조 회사 가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뭐 그 이 근거가 불분명한 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장례식장들은 현재 그 이 세부 명세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마트에서 마트 영수증과 같이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예전같이 그렇게 그 뭐 장례식장 하면은 스스로 저희 사업자들도 교육에서 물으면은 예전에는 바가지 그런 그 이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우리 저 장례신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연고자 사망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현장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종교단체, 지역봉사단체 여기에서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한 번은요 여름에 한 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여름 날씨에 한 달 만에 발견이 되면은 그분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하겠습니까? 장례지도사들이 위험하고 참 여러 가지 그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고인을 수습을 해서 모셔다가 놨습니다. 근데 봉사단체라고 하는 데서 와서 다 모셔서 수습 다 해서 모셔놓으니까 와서 묵념하고 그 모시고 화장장 모시고 갑니다. 그러고 그냥 그게 그래 놓고 그네들이 무연고자의 존엄을 지켜줬다. 장례를 치러줬다. 그렇게 그 지역 그 신문에 나는 걸 보고 우리 장례 지도사들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들은 다 그냥 가려지는 겁니다. 다. 사실은 힘든 일들이 우리가 산이나 어디 그런 데서 그 고인이 그 무연고자가 발견이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119가 그 시신을 모셔오는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경찰이 하는 줄 알아요.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들이 그걸 합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수리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여름에 모시고 왔어요. 시신이 다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거 누가 얼마 주면은 할 겁니까?
그런데 다 모셔다 놨는데 봉사단체다 종교단체다 와가지고 다 수습 다 해놓으니까 자기네들이 했대요. 이거 그렇게 현장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절대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존엄입니다. 모셔올 때부터가.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그 정책연구실 배순영 실장님, 소비자 입장에서 좀 아까 또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소비자 입장에서 풀면 장내 관련된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신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도 연구할 일이 있으면 연구를 하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군산대학교 엄기욱 교수님께서 좀 학교에 급한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도중에 좀 자리를 좀 비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고치범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일부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그러한 지적이 우리 진흥원에 대한 장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애정 어린 질책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장례문화진흥원이 또 새롭게 변화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안 대응과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세대별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기능을 우리가 학계와 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주철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무용고 사망자 장례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했으니 이거를 현장과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장에서도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또 2차 수급 계획 말씀하시면서 5년 전에 다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게 저도 이제 2차 수급 계획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거의 없구나.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실행력은 어떻게 갖춰왔는지 핵심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을 하고 또 장기 과제는 장기 과제대로 계속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협의체를 계속 더 지속하는 것은 이제 아닌 것 같고 다만 현장의 의견들을 계속 듣는 채널들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특히나 3차 수급 계획, 수급 종합 계획 수립하면서 물론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겠지만은 또 각 강론별로는 추가적인 더 현장 의견도 더 듣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결국은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실은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방청객분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결국은 인력이 문제 아니겠느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전문성 제고 노력과 함께 또 거기에 합당한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장례 지도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 치우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을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종사자의 인력의 어떤 그 질적 전문성 제고와 어떤 지원들이 같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서 또 실제로 고민하셨던 말씀들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앞에 우리 토론해 주신 분들은 또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또 연구하시고 고민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또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또 잘 정리가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차 장살철 수급 종합 계획은
아마 이제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평가를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또 목표에 달성했는지 실행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아마 평가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또 아마도 상당 부분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에 또 담아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제 발제 제목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례 문화였습니다. 문화는 계속 변화를 하죠. 그래서 문화를 얘기할 때 그 잔존 문화가 있고 또 현존하는 문화가 있고 또 떠오르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장례 문화와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함께 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그 장사율 수급 종합계획 3차에서 많이 또 좀 논의되고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또 계속 또 청취하고 그 내용들이 또 잘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시 정말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에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토론자로서 토론을 해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좌장께서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예, 뭐 우리 폐회까지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너무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정말로 저희 장사정책 발전을 위한 국민공청회 마치겠습니다. 남은 연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